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다산에게 배우다 신광철 지음입니다. 머리말의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기술 경영이 인정받는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다산 선생이 살다 간 1800년대 조선은 참으로 암울한 국가였다. 일자리는 오로지 출세, 즉 공직에 나가는 것이 전부인 나라였다. 그것도 신분제로 인해 지극히 제한적이었지만 출세하여 권력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대대손손 이들의 인권을 빼앗았고 상공업과 노동이 천대받는 사회를 고착화시킨 희망 없는 나라였다. 만약 조선 정조 시대에 정약용의 학문, 경세치용을 일찍이 받아들여 나라의 근간으로 삼았다면 조선은 어떻게 변했을까? 비슷한 시기 미국은 독립하였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물론 조선에서도 조금씩 실용주의 태동이 있었지만 변화를 원치 않는 조선의 정치 세력들에 의해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나고 함께 들어온 서양의 신기술과 학문도 조선 땅에 안착하지 못했다. 아무튼 역사를 가정해 보는 것은 부질없고 소비적이라 해도 가슴에 새겨볼 일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판된 1776년대를 서양 경제학이 태동한 원년으로 본다면 같은 시대를 살다간 다산의 실사구시 사상은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뛰어넘는 실천적 경제론이라 할 만하다. 오늘 필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시대를 잘못 만나 척박한 유배지로 쫓겨난 한 지성인의 삶이 아니라 늘 사유와 성찰을 통해 각성하는 그의 실천 철학이다. 그것이 잔잔하지만 매우 혁명적이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머리말의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모두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행동하는 혁명가 다산 정약용에게 배운다. 2장 혁명가의 일생 다산 정약용의 성장기 3장 왜 다산 정약용인가 다산 정약용을 회고하며 4장 다산이 사랑한 조선의 몰락 다산의 안목과 담론 이렇게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4장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산이 사랑한 조선의 몰락, 다산의 안목과 담론. 조선의 권력은 백성을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백성의 욕망을 말살해버린 나라 조선은 2가지의 큰 실책을 하였다. 그 첫 번째는 백성의 절반을 천민 또는 종으로 만들어 역동성과 성장 가능성을 빼앗아버린 것이고 2번째는 백성의 절반인 여성을 사회에서 배제시켜 여성이 가진 섬세함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지 못한 것이다. 결국 여성의 사회활동은 없어지고 불공평한 성문화가 고착되었다. 백성의 일부만이 사람 대우를 받으며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의 활력과 미래는 없었다. 조선 백성의 절반이 노비였다. 굳이 따지자면 노예와 노비는 다르지만 크게 봐서는 같은 의미이다.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있으면 물건이 된다. 물건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인격이나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인정해 줄 리가 없었다. 소유자와 소유된 자가 확연하게 구분되며 이들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다. 서양의 노예와 조선의 노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예와 노비가 이름만 다르지 결국은 같은 의미이다. 조선의 노비와 서양의 노예에 대해 알아보자. 서양의 국가들은 대부분 다른 종족이거나 범죄자를 잡아다 노예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의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다른 민족을 물리적으로 억압하여 노비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같은 민족, 선량한 백성을 노비로 삼았다. 이 같은 제도에 대해 비난을 받았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지독하게 가난하면 배우지 못하여 무식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조선 백성 누구나 가세가 기울어 가난해지면 노비가 되었던 것이다. 노예 제도는 고대에서부터 있었다.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다. 고조선의 8조 금법에도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는 자는 한 사람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라고 나온다. 부여의 법률에는 살인자의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라고 했다. 서양 노예의 경우는 노예 당사자에게는 가혹했지만 자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다. 주인이 풀어주면 노예에서 쉽게 해방되었고 자식에게는 노예 신분이 세습되지 않았다. 노예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도 있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로마의 경우 노예의 자식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 본인만 고생하면 자식은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조선은 달랐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보다 잔인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라는 공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노비는 남자 종 노와 여자 종 비가 합쳐진 말이다. 한 번 노비는 자식마저도 노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공노비는 노역 기간이 있었다. 10여 세의 어린 소년기부터 시작하여 60세가 되면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노비는 병들지 않는 이상 죽는 날까지 노동을 제공해야 했다. 물론 노동시간도 정해지지 않았다. 해가 뜨고 지는 것에 관계없이 노동에 참여해야 했다. 공노비는 무기한 부담을 지는 사노비에 비하면 그래도 가벼운 것이었다. 양반은 무한 휴식과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반면 노비는 무한 노동의 글자를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으로 가혹한 인권을 유린당하며 살아야 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노비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일천즉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천하면 자식도 천하다는 등식이 있었다. 그리고 천민 노비는 원칙적으로 양반과 혼인을 할 수 없었다. 한 번 고정된 노비 신분은 자식 대대로 노비여야 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고려의 노비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노비는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학자마다 다르지만 고려의 노비는 5% 내외를 유지했다고 한다. 조선은 무려 50% 내외였다. 어느 나라보다 노비가 늘어난 것에는 제도의 잘못이 있었다. 노비 제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었던 제도이지만 잔인한 법이었다. 이러한 노비 제도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조선의 노비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학자마다 시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70%까지 보는 경우도 있다. 대충 백성의 절반이 노비인 나라가 조선이었다. 설령 문서상으로 노비의 신분이 아니라 해도 가난하여 노비처럼 억압받으며 살았던 것이다. 백성의 절반이 노비였다면 조선은 인권이 없는 인권 사각지대의 나라였던 셈이다. 노비는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했다. 국가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였다. 사노비는 주인의 토지나 집과 같은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다. 상속, 매매, 증여가 인정되며 주인의 호족에 올라 있었다. 종파, 나이, 전례, 부모의 신분 등이 등재되었고 대부분 성은 없고 이름만 있었다. 주인은 노비를 죽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다루든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집에서 기르며 노동을 제공하는 소나 말 같은 존재였다. 인권은 참혹했다. 노비는 주인이 모반 외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관청에 고발할 수 없었다. 주인을 관에 고해 바치는 것은 미풍과 도덕을 짓밟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리어 고발한 노비는 중형에 처해졌다. 노비가 거래되었으니 가격이 있었다. 여자 노비는 남자 노비보다 비쌌다. 힘이 부족했지만 자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노비가 낳은 자식은 또 노비가 되기 때문에 재산 증식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노비 가격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조선 태조 때의 15세에서 40세까지의 노비값은 배 400필, 14세 이하와 41세 이상은 배 300필이었다. 이해가 쉽지 않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통 말 한 마리 값을 노비 가격으로 보면 된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으면 노새 한 마리 정도라고 보면 쉽게 이해된다. 백성의 반을 노비로 만든 조선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었다. 서울 한복판 종로 거리에 피막골이라는 지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양반이 말을 타고 나타나면 일반 백성은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지나갈 때를 기다려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몽둥이 세례를 받거나 잡혀갔다. 그것이 꼴보기 싫어 옆 골목으로 자리를 피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 피마에서 유래한 것이다. 궁궐 근처라 말을 탄 벼슬아치 왕래가 빈번하여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것이 조선의 모습이고 현실이었다. 왕족과 양반만이 살만한 나라 조선은 국가 발전의 동력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 백성의 절반인 여성의 사회권을 박탈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대다수의 나라에서 있어 왔다. 조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사에서 가장 여성 차별이 심했던 시대는 조선시대였다. 고려시대에도 여성이 권력을 잡은 적이 있었고 그보다 더 오래된 신라시대에는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과 같이 여성이 왕위를 물려받고 통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여성은 권력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족보에서도 여성의 이름은 없어지고 사위의 이름을 적어 놓을 정도로 여성의 권력과 존재는 철저히 사라졌다. 여성의 공간은 집안뿐이었다. 재산권과 상속권에서도 밀리기 시작했다. 여성에게도 재산을 균등 분배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다. 여성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조선 여성의 인권을 대변해 준다. 이제 우리 가문의 자식이 아니라 시댁에 가서 남편 가문에 충성하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시댁에서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성의 권리는 형편없이 초라해진다. 우리말에 장가를 간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고구려 시대에 생긴 말이라고 한다. 장가는 장인의 집, 즉 처갓집을 말하는데 혼인을 하면 신랑이 처갓집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다. 요즘처럼 씨암탉에 장모님 사랑받고 쉬기 위해 처갓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지불하러 갔다. 일종의 신랑이 신부에게 지불하는 지참금 같은 것이었다. 처갓집에 가서 적당한 기간 동안 노동을 하고 아이를 낳아 제법 자라면 다시 본가로 돌아왔다. 여성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집을 간다라고 했다. 시집은 시댁으로 신부가 들어가 사는 것을 말한다. 장가를 가는 것과 시집을 가는 것을 비교하면 장가를 가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집으로 가서 노동을 하는 것이고 시집을 간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집에 들어가 노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력은 왕족 국가에서는 큰 재산이었다. 조선은 철저하게 여성 권력을 외면한 시대였다. 권력을 빼앗긴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노동을 하며 평생 살아야 하는 것으로 변했다. 여성에게서 박탈한 것은 재산이나 이름뿐만이 아니었다. 사회성을 철저하게 박탈했다. 그것의 시작은 애초에 여성에게는 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었다. 사회성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방안이었다. 여성이 글을 알면 박복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성의 인권을 깎아내렸다. 사대부 집안의 여인들이 문 밖에 나갈 때는 가마를 타거나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 활동을 할 수 있는 복장이 전혀 아니었다. 철저하게 집안에서만 활동하는 사람으로 안사람, 집사람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같은 시기 세계 역사를 보면 여성에 대한 인권은 비록 조선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발빠르게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허용하였고 글자도 가르치지 않을 정도로
사회성을 박탈한 나라들도 차츰 변화하기 시작했다. 신분제를 중시하는 조선은 아직 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여자와 천민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고 편안한 복장으로 산업 현장을 누비는 여장부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풍속이 남아있어 여성의 사회활동이나 재산 상속이 가능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조선 중기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라 인구의 절반을 노비로 만들고 전체 인구의 절반인 여성에게 사회 진출권을 박탈한 조선은 백성들에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삶의 재미를 박탈하였다. 상공업을 천시해 생산성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 좁은 면적의 많은 인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상공업이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공업과 상업을 천시하고 방치했다. 조정에서 상공업에 관한 정책을 논하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생각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양권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은 더욱 심각했다. 양반들은 평생 유학을 논하고 유학만이 최고의 선이며 목적인 사람들처럼 생활했다. 다른 논리와 다른 종교 철학은 금기시 되었다. 유학만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고의 이론이라 생각했다. 문제는 유학 이외의 사상을 철저히 통제했다는 점이다. 결국 조선의 유학은 유교로 인정될 만큼 종교화되었고 절대화되었다. 다른 것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변화를 싫어하는 지도자 밑에서 백성들의 생각은 멈추었고 발전의 가능성은 없었다. 오로지 오늘도 내일도 배부른 한 끼를 희망할 뿐이었다. 백성을 살릴 상공업을 무시했다. 조선에서 최고의 직업은 벼슬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 되는 일이었다. 남자들의 지상과제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과거 시험을 보고 벼슬을 하는 것이었다. 양반집 아들에게 다른 취업 자리는 없었다. 귀한 양반의 신분으로 해서는 아니 될 것이 공산품을 생산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생산과 경제활동이 천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나라의 백성에게 미래가 있을 수 없었다. 출발은 공자로 거슬러 올라간다. 만사가 공자에서 시작하여 공자로 끝나는 나라 조선은 공자가 교주이자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이상형이고 그의 말을 모아놓은 논어책이 바이블이었다. 그는 특히 정명을 주장하면서 신분제 사회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는 소임을 강조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사상이다. 주인이 주인답고 종은 종다워야 한다고 했다. 신분제 사회를 옹호한 인물이기도 하다. 조선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공자였다. 공자는 공업을 장려하거나 경제활동을 장려한 적이 없다. 오히려 무시했다. 공자는 젊어서 미천하게 살아 다능해졌다라고 했다. 다능에 대해 추측해보면 다능은 일반적으로 기술이고 재주를 말한다. 요즘 말로 하면 손재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엇이든 잘 만들고 잘 고치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공자는 이를 살리지 않고 공부를 하여 제자를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이것을 최고의 직업으로 보았다. 손재주가 좋았지만 스스로 그것을 천하게 보았다. 공자의 이 같은 행동은 당대의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 되어 갔다. 공부하여 벼슬을 하고 백성을 통치하는 일만이 이상적인 일이었고 상업과 공업은 아래 사람들이 하는 일로 생각하였다. 공자의 언행이 곧 성전 같았던 조선에서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천시되었다. 조선이 멸망한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잔재가 사회의 각 분야에 조금씩 남아있어 세대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필자가 젊었을 때만 해도 부모상을 당하면 3년 상을 치러야 했고 밥상머리에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대부분의 일상들이 공자의 언행을 그대로 따른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니 조선에서 공자는 교주였고 논어는 성경 같은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상공업과 기술은 신라나 고려시대에 비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생산과 유통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는 농업을 장려하고 공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오래전 신라는 백제의 장인 아비지를 초빙하여 당대 목재 건축물로는 제일 높은 규모의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들었다. 이 탑은 아비지가 소장 200여 명과 함께 작업하였는데 탑의 높이가 80m 이상 되는 초대형이었다. 지금의 기술로도 이 정도 높이 목재 건축물을 재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처럼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진 선조들이 있었지만 조선이 과거 통일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의 기술을 능가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였던 이유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였다. 그나마 조선 초기의 뛰어났던 과학 발전은 세종시대가 끝나면서 그 동력을 잃고 말았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상공업을 장려하기는커녕 더욱더 억제했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상공업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제조업과 상거래를 빼놓고는 국가 경제를 생각할 수 없다. 조선은 생산활동과 상거래를 무시하다 조선 중기에 큰 위기를 맞지만 영정조 시대에 들어 잠깐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 듯하였다. 그러나 생산과 상거래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정조 임금이 죽고 만다. 정치가 불안해지자 민생은 또다시 혼란기에 접어들고 상공업은 쇠퇴하고 말았다. 반면 서구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생산이 확대되고 상거래가 활발해지자 사람들의 일상생활도 변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권이 강조되는 시기였다. 새로운 소재와 에너지원을 찾아 상품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농경사회보다 돈벌이가 쉬운 도시로 사람이 몰려드는 이른바 도시화가 시작되었다. 개인의 권리와 노동운동이 시작되었다. 상공업이 활발하게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수용하고 권장하는 국가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과는 확연하게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이 무렵의 조선은 영조와 정조가 집권하던 시대였다. 국가를 성장하게 하는 것에는 남보다 빠른 과학기술과 상공업의 발전 외에는 달리 길이 없었다. 부국은 물론 강국도 이것들이 발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신무기 개발도 상공업의 작품이었다. 조선이 일본에게 강제 점령될 때에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였다. 조선이 일본에 점령될 때 일본은 이미 군함이 있었지만 조선은 목선이었다.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를 탈 때 아직 조선은 우마차가 한양 시내를 다녔다. 전등으로 어둠을 밝힐 때 조선은 등잔불을 켜야 했다. 너무나 큰 차이였다. 서구의 일부 국가는 내연기관과 같은 새로운 동력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물건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과 증기기관차, 증기선,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전반적으로 산업에 응용되는 과학이 대두되고 있었다. 조선에도 기회는 있었지만 정책 이반자들의 실책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오일장이라는 활발한 시장이 고대에서부터 있어왔고 중개무역을 관장하던 역관도 있었다. 그럼에도 상공업 억제 정책으로 인해 국가는 병들었다. 상공업을 천대하는 조선에서 큰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 당시 유행어 중에 8천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천민 집단의 대표적인 산호비, 승려, 백정, 무당, 광대, 상여군, 기생, 공장 등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모두 종교인과 전문 기술직 그리고 문화예술인이다. 공장은 수공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서양은 개화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삶의 풍요를 찾고 있는데 반상과 팔천을 논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의 미래는 없었다. 어쩌면 조선의 몰락은 건국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해금, 공도 정책으로 폐쇄 국가가 되었고 유학생을 길러내지 않았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그의 아들 이방원 그리고 세종으로 이어지는 건국 초기에 해금 정책과 공도 정책은 큰 실책이었다.
바다로 나가고 들어오는 길을 막고 우리의 영토인 섬을 비우는 위험한 정책이었다. 이는 나라의 폐쇄성을 가져왔다. 바다를 통해 선진 문물을 접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 이유는 있었겠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외국을 오가며 신학문을 배워오는 유학생도 없어지게 되었다. 조선의 무역은 공무역만이 합법적이고 유일한 대외 통로였다. 생산은 농산물이 대부분이고 어업도 제재를 받았다. 먼 바다로 나갈 수가 없었다. 일반 백성은 백리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모든 산업 체계가 조선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간의 수공업 수준을 넘을 수 없었다. 조선은 무역이 없는 은둔의 나라였다. 동서양이 교류하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한민족의 역동성을 막아놓은 정책이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다. 그것은 조선 500년 동안 지켜져온 해금 정책이었다. 해금 정책은 조선을 은둔의 나라로 만드는 악재였다. 조선은 국토의 70%가 산악지역으로 농토가 많지 않았고 수리시설이라고는 거의 없는 촌수답이라 곡물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부족분을 무역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국가 간의 무역은 금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세월이 흘러도 개선되지 않았고 조선 백성의 굶주림은 나라가 패망하는 순간까지 수백 년간 이어졌다. 조선에서 쌀이 풍족하여 백성이 배불리 먹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늘 굶어 죽는 백성들의 이야기와 정치인들의 폭정만이 쓰여 있을 뿐이다. 조선의 무역은 공무역이 전부였다. 백제는 해상을 장악한 국가로 무역을 활발하게 해온 국제적인 나라였다. 고구려는 동북아에서 강자의 입지를 누리며 육상 무역을 해왔다. 육로는 물론 바다를 이용해 일본까지 상인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 신라의 장보고 선단은 당나라와 일본 등을 오가며 해상 무역을 활성화했다. 세계를 오가며 거래 국가를 개척하였고 바다를 장악했다. 장보고 선단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뛰어난 선단이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각국의 문물이 넘쳐났다. 금으로 지붕을 입힌 금입택 집이 생겨나고 그 이름을 내지 않기 위해 나무나 볏집이 아닌 수추로 음식을 지어 먹었다. 세계 각국의 무역상들이 신라를 왕래하며 막힘없이 상거래를 하였다. 신라는 왕성한 무역으로 인해 태평 세월이 지속되었다. 고려도 마찬가지였다. 국가의 장벽을 만들지 않아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오갈 수 있는 국제적인 나라였다. 고려의 대표적인 무역항은 병란도이다. 병란도를 중심으로 사무역이 활발했다.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병란도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몰고 온 상선들이 오리떼처럼 물 위에 떠 있었다. 육지로는 거란과 여진의 장사꾼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고려는 국제적인 나라였다. 코리아라는 이름이 세계에 알려진 것도 고려 시대였다.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들도 드나들며 교역을 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개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바닷길을 막았다. 바닷길을 막고 섬을 비우는 공도 정책을 확실하게 시행했다. 태종은 울릉도를 비우라고 명령했다. 울릉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육지로 끌어냈다. 조선에서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나 세금을 내기 싫어 몰래 피신하는 사람들이 섬으로 몰려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을 위해 또다시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고 관리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본 것이다. 섬의 지리적 조건상 치안이 약한 틈을 노리고 왜구들이 섬 주민을 약탈하거나 거점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섬 전체를 비워야 한다는 한심한 정책이었다. 주민을 철수시키고 빈 섬으로 남겨두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에게 빌미를 준 정책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할 일이다. 바닷길을 막고 섬을 비운 나라 조선은 자연스럽게 쇠국이 되고 고립되었다. 상공업이 발달할 수 없는 나라의 국토는 확장되지 못했다. 백성이 대다수가 농업에 매달렸지만 식량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 다산 정약용의 기록을 보면 백성들 집에는 먹을 식량이 없고
숟가락 하나도 성한 것이 없었다고 했다. 조선의 가난은 너무나 심각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족한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을 잠시 열었다. 중강 계시이다. 의주 중강의 마자대에서 열리던 조선과 청나라와의 무역시장이다. 전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요동지방의 미국을 수입하기 위해 처음 개설하였다. 그것마저 전쟁이 끝나자 문을 닫아버렸다. 후기의 조선은 더 무서운 폐쇄 국가가 되어 있었다. 외국의 새로운 과학이나 문물이 수입될 수 없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상공업을 억제한 정책으로 나라 경제는 파탄에 빠졌다. 과거 신라시대에도 유학생이 넘쳐났고 국제적인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 공부하기 위해 유학생들이 외국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는다. 오직 나라 안에서 과거 시험에만 매달렸다. 국도는 우마차가 겨우 다닐 정도로 좁았다. 조선은 국내에서도 문물의 유통과 거래가 매우 어려웠다. 큰 도로가 거의 없어서였다. 특히 지방을 연결하는 국도인 문경세제나 대관령은 마차조차 다닐 수 없었다. 가팔라서 다니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길이 좁아서였다. 조선의 교통은 자연이 만들어준 물길이 도로 역할을 했다. 당시 도시들이 강을 따라서 발달한 이유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봐야 한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조선은 고립되었고 국가 간의 무역이 없는 가난한 나라였다. 돌이켜보면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권력은 무능하고 부패했다. 도로의 중요성을 몰랐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수도는 사람이 많이 산다. 그 수도의 중심 도로가 좁아 짐을 실은 마차가 다니지 못해 사람들이 이고 지고 다니는 것이 전부인 나라가 조선이었다. 타고난 부지런함과 성실한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계 최빈국으로 만든 것은 정치인들이었다.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빛나는 창의 능력과 탐험 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음에도 정치인들이 무능하여 통제로만 백성을 다스렸다. 대표적인 것이 오가 작통제였다. 오가구를 일통으로 묶어서 연대 책임을 주는 무서운 감시 체제였다. 거주지를 함부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 유입되는 사람에 대해 감시하도록 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5가구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제도였다. 연대 책임을 묻는 오가 작통제는 조선 팔도가 서로 감시받고 감시하는 살벌한 제도였다. 세종 때에 논의된 것이 단종 때에 실행되는 이 제도는 조세 수취 대상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했다. 몇 개의 통을 하나의 리로 편성한 다음 각 리마다 리정과 유사를 두도록 했다. 그리고 몇 개의 리를 묶어 면으로 편성했다. 선의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이 감시 체계로 악용되었다. 역사를 보면 제도 자체보다 제도의 운영이 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조선의 정치 시스템은 폐쇄적이었다. 문제가 있는 제도를 고치지 않고 방치하거나 시대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못한 조선은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인간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데는 당연히 법과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규제의 목적을 두고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선은 수많은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드물었다. 개인의 능력과 욕망을 통제하는 관료 국가에서 국가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탄생하는 것이 차단당한 조선은 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몰락한다. 응원한 기상과 대륙을 달리던 역동적인 민족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었다. 과거보다 건축물의 크기는 작아졌고 안으로 잦아드는 규방 문화가 살아났다. 미래를 향한 국가 전략을 만들어지지 않았다. 나라 바깥의 소식을 전혀 알 수 없는 고립된 나라였다. 세계화를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국도는 마차가 짐을 싣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지도 않았지만 물량도 그리 많지 않았다. 생산량이 형편없이 적은 나라에서 더 넓은 길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의 큰 교통은 수로가 담당했다. 수로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강을 따라 흐르는 자연적인 뱃길이었다. 물건을 수송할 배가 필요했다. 작은 배들은 넘쳐났지만 상업이 발달하지 못해 큰 상선은 드물었다. 어선도 백리 밖을 나갈 수가 없어 작은 목선만 가득했다. 생계를 잇는 장사와 생계형 수공업에서 더 발달하지 못한 조선은 대형 선박이 만들어져 원양으로 항해하는 서구의 나라들과는 딴판인 세상이었다. 어선도 장사배도 나룻배도 모두 소형으로 작아졌다. 신라와 고려에 비해서 현저하게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무역량은 줄었고 유학생은 사라졌다. 위대한 백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장 낙후된 나라를 만든 왕조가 조선이었다. 유대인이나 미국 사람보다 우리 국민의 지능 지수가 높다고 한다. 놀라울 만큼 머리가 좋고 부지런하다. 모험심도 세계 정상급이다. 최근 세계의 극지를 탐험하거나 히말라야 최고봉을 오른 사람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와 추국이 우리 문자인 훈민정음과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 등을 만들어낸 국민이다. 또한 세계에서 인구 대비 여행을 가장 많이 다니는 나라도 우리나라라고 한다. 한 국가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남한과 북한을 예로 들어보자. 북한은 조선의 나쁜 점들을 이어받은 폐쇄 국가이다. 형식만 바뀌었다. 이씨 왕조에서 김씨 왕조로, 유교에서 주체 사상으로, 왕조 국가에서 공산 독재 국가로 바뀌었다. 멸망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진 조선의 판박이다. 조선은 계획된 도시나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거의 없었고 도로 건설도 없었다. 사람이 다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좁은 길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길을 이용해 보부상이 활동하였는데 보부상은 각종 물건들을 팔고 다니는 행상과 보찜 장수인 보상, 등찜 장수인 부상을 일컫는 말이다. 조선의 경제는 신분제도와 정쟁만을 일삼은 위정자들로 인해 대장간 같은 간의 수공업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었다. 조선은 고구려의 마차가 대륙을 달리는 모습과 신라의 무역선이 대양을 항해하는 웅장한 모습, 그리고 고려의 활발한 역참과 무역로를 그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조선의 길을 통해 소와 말과 노새를 이용해 보부상들은 물류의 이동을 담당했다. 전국에 자리 잡은 1천여 개의 오일장이 그나마 조선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다. 상업과 공업을 멀리하고 내수로만 나라 경제를 유지하려 했다. 또한 농사를 장려하였지만 과학적이지 못하고 하늘의 기후에만 의존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부상들이 좁은 국도를 이용하거나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강물을 이용하여 전국의 소식을 전하고 가끔씩 외국의 신상품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 지명에 포라는 이름이 많은 것은 물길을 이용하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그곳에 시장이 열렸다는 증거이다. 노동을 무시하는 정서가 조선 500년을 지배했다. 조선의 생산력은 노비들이 좌우했다. 조선시대 장인들은 신분이 낮았다. 장인들 대부분은 천민이고 양민은 극히 일부였다. 농업을 중시하고 상공업을 무시하는 정책 때문이었다. 신분제가 엄격했던 시대에 관노 출신과 양인들이 수공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노동은 천한 사람들이 한다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노비는 인간의 대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받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평생 모멸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학문도 마찬가지였다. 상공업에 관련한 전공 서적은 천시되었고 정부 또한 생산적인 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위한 어떠한 부서도 만들지 않았다. 공업과 상업은 상민이나 천민들의 전유물이었고 선비들은 공리적인 유학에 머물렀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업대학의 교수나 의사 같은 직업을 천민들이 담당했다. 발명가나 연구하는 일은 천민이나 노비들이 하는 것이었다. 중인 신분이거나 노비 중에서 지혜롭고 계산이 밝은 노비를 골라
상공업에 종사시켰으니 자연스럽게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였다.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나라에서 경제 발전은 한계가 있었다. 물론 정상적인 이익 추구와 자본 축적도 될 수가 없었다. 그나마 조금의 경제 활동마저도 양반들의 간섭이 극심하였고 관리들의 횡포로 수탈당하기 일쑤였다. 이처럼 하층문이나 노비가 중심이 되어 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비참하였다. 때로는 노비 때문에 국가의 기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하였다. 국가의 경제 기반인 모든 생산 활동이 노비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농업은 물론이고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층민이나 노비였다. 공노비는 요즘의 하급관리 역할을 했다. 생산이나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노비의 손에서 출발하여 노비의 손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노비에 대한 대우는 형편없었다. 그것은 바로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졌고 노동의욕을 저하시켰다. 창의와 창조, 역동성이 전혀 없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 또한 노비 때문에 국가의 기반이 위태롭기도 하였다. 노비는 공역을 지지 않았다. 노비는 양반들이 개인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노비의 생산적인 활동이 국가 세금과는 관계가 없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노비는 그저 생산기계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 전쟁이 일어나도 노비는 차출 대상이 아니었다. 누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백성의 반이 노비이고 백성의 반이 여자인 나라에서 차출될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조선의 양반은 군역에서 빠진다. 소수의 양반들이 군역을 져야 하는데 면포로 군역을 대신할 수 있었으니 나라를 지킬 사람이 턱없이 부족했다. 조선은 사실상 병영은 있었지만 군사가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조선의 양반은 노비들이 노동을 착취하여 만들어진 풍류와 향유의 집단이었다. 노비들의 생산활동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 정책이 노비 정책이기도 했다. 조선 경제의 기반이 대부분 노비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이 중시했던 농업은 생산에 한계가 있었다. 늘 부족한 농산물의 한계를 상공업으로 메우거나 개선해 보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솔직히 상공업뿐만 아니라 노동과 생산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대우가 너무 적은 것도 문제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은 최고의 선이다. 이익이 있어야 자본주의가 선순환한다. 조선은 현실적인 이익 추구를 부끄러워했다. 장사를 하는 사람, 즉 상인을 일러 장사치라고 했다. 치는 사람을 낮추어 말할 때 사용하는 전미사다. 꾼이라는 전미사도 있다. 지게꾼, 뱀꾼, 사냥꾼, 낚시꾼 등으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얕잡아 하는 말이다. 장사하는 사람을 일러 장사치, 장사꾼이라고 한다. 양반들은 돈을 탐내면서 돈 버는 일은 아래 것들에게 맡겼다. 행정적인 일이나 계산하는 일은 머리가 좋은 노비를 골라 시켰다. 설이라고 한다. 주종 관계인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출발부터 불평등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였다. 상명하복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신분 관계였다. 강제된 관계이며 깰 수가 없었다. 서양과 같이 대등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상하로 이루어진 주종 관계에서 출발했다.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주인의 관대함을 기대하는 것이 전부였다. 폭력은 물론 인신매매까지 가능했다. 살인만 아니면 모든 것이 인정되는 일방적인 관계였다. 조선은 노비들의 노동력으로 운영되는 아주 특별한 국가였다. 관에서 운영하는 공장 일꾼의 상당수가 노비였다. 왕족이나 양반들의 논과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비였다. 이들이 빠지면 조선은 굴러갈 수가 없는 나라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도 노비이거나 하층민들이었다. 조선에서는 공장이라 하여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해 주었는데 공장은 최고의 노동자를 말한다. 한 성부에 장적을 둔 경공장과 지방에 장적을 둔 외공장이 있었다. 경국대전에 올라있는 경공장의 수는 129개 분야에 총 2,795명으로 되어 있다. 외공장의 경우는 27개 분야에 3,764명이었다. 분야로는 철을 다루는 야장, 오칠을 하는 칠장, 나무를 다루는 목장, 그릇을 다루는 사기장, 항아리와 도자기를 만드는 옹장, 가죽을 다루는 피장, 책을 만드는 책공, 그림을 그리는 화공, 종이를 만드는 지공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나 경제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경제력이나 권력 모두를 잡고 있는 양반들이 기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선은 잘못된 신분제와 상공업을 경시하는 풍조로 인해 수공업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다. 노동자 스스로가 성장하여 이익 창출과 수공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노동을 통해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당하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니라 천한 것이라는 인식이 조선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은 너무나 가난하여 아내를 파는 일은 다반사이고 자식도 팔고 자신이 노비가 되어 남의 집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조선 백성의 대부분은 굶주렸고 굶어 죽는 것이 예사였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벼슬을 하지 못한 양반도 굶주리는 일은 마찬가지였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었지만 혁신하지 못한 결과였다. 공자를 섬겼지만 미래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 공업은 미래의 영역이고 농업은 과거의 영역에 속한다. 공업 즉 과학은 미래로 가려는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공업은 모든 물질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 무한한 호기심으로 실험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있기에 과학은 미래로 가는 영역에 속한다. 농업은 과거의 영역이다. 과거의 방법과 원리를 답습하는 것이 많다. 새로운 호기심보다는 성실함의 영역이다.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는 농업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경쟁 사회에서 농업만을 고집하다 보면 고립되기 쉽고 다른 일에 비해 낙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조선이 신봉한 유학은 과학으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길을 잃었다. 좀 더 설명하면 방향성을 상실했다. 공리적인 정신세계 구현에 관심이 컸던 유학은 실증적이지 못했다. 과거에 빠지기 쉬운 학문이었다. 농업은 과거를 반복하는 산업이다. 조선은 농업 우선 정책 때문에 경제 강국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했다. 농업은 정착과 답보 산업으로 발전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농업의 발전은 공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새로운 작법이나 기술이 도입되기 어렵다. 농업을 개선하거나 농기구 등의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공업에 의해 가능하다. 조선은 공업을 무시하고 상업을 억제한 채 농업만으로 부강을 꿈꾸었다. 무기도 함선도 조총의 위력을 넘어서는 대포도 상공업 없이는 발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무시했다. 생산과 무역이 국가 발전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미래로 가는 열차에 오르지 못한 조선은 성장이 멈춰버린 나라가 되었다. 공자에게 복고 창시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시대로 돌아가길 꿈꾸는 공자의 이상향이었다. 그 시대를 군자가 뜻을 펼치며 살만한 공간으로 보았다. 목표를 과거에 둔 공자를 신봉한 조선은 미래가 없었다. 조선 최고의 임금이며 성군인 세종대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선의 건국과 조선의 기틀을 세운 임금이다. 필자는 가끔 세종은 조선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고민한 왕이었을까 생각해 본다. 대부분 조선의 정책이 태조 이성계로부터 태종을 거쳐 세종대에서 마무리된다. 해금 정책과 공도 정책 및 노비 정책, 그리고 명나라에 대한 사대까지 조선의 기본이 완성되는 시기가 세종 때이다. 세종이 조선의 미래를 예측하였다면 폐기시켰어야 할 정책들이다. 무엇보다 공자를 절대 신봉하였는데 오늘까지도
공자의 철학을 숭상하는 정신이 남아있는 것만 봐도 유학은 조선의 신앙이었다. 공자가 내세웠던 복고 창시는 무엇인가? 복고와 창시는 의미가 서로 부딪힌다. 복고는 과거로 돌아간다는 선언이고 창시는 새롭게 일어난다는 선언이다. 두 개의 선언이 상반된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복고를 통해 현대를 새롭게 개창하자는 의미가 복고 창신이다. 복고는 공자가 살았던 주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과거로 돌려 이상국가를 찾아 창신하자는 의미이다. 과거 이상적이었던 시기의 제도나 문화를 찾아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은 과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뜻한다. 미래 계획의 중착점이 안타깝게도 과거에 있다는 결론이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떨쳐 일어나는 목표 지점이 과거 지향적이다. 이러한 묘한 어긋남이 조선의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다. 미래로 가는 새로움이 과거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가의 미래를 창의로운 과학이나 경제 발전에 두지 않고 이미 지나간 과거 왕조의 통치 행위를 엄청난 학문처럼 익히고 외우며 살아왔다는 점에서 조선의 미래는 암담했다. 시민사회는 태동할 수도 없었고 자본 축척은 봉쇄되었다. 조선은 생각보다 자유가 없는 나라였다. 신분제 사회로 묶여 있었다. 사회 불만 세력인 하층민이 반이 넘는 사회였다. 불만 세력을 사회적으로 억압하여 불만 세력 간의 소통을 막았다. 조선은 한마디로 무서운 사회였다. 주인이 노비를 죽여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천민들을 통제하려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었다. 자유가 사라진 땅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욕망을 부추겨서 스스로 일하도록 만든 사회다. 경쟁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성공한 만큼 재산을 늘려가는 제도로 강자 독점주의가 바로 자본주의다. 여기서 강자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부를 성취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한다. 권력을 가진 자가 일방적으로 약자의 것을 탈취해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공정한 경쟁 사회다. 불평등 사회에서 자본주의는 꽃 피우기 어렵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로운 상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권력의 억압에 통제되는 사회에서는 사실 자본주의가 발을 붙일 수 없다. 조선은 산업공상 정책으로 상공업이 심각하게 억압받았다. 조선은 통제국가였다. 종교의 자유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사회 전체에 흐르는 문화는 그것을 강력하게 견제하거나 통제하고 있었다. 일례로 숭유억불 정책이 그랬다. 율곡 이이가 금강산에 들어가 산사에 머물렀다는 것으로 평생 지적을 받았다. 중이 되는 것을 막는 도첩제도 있었다. 자유로운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운 나라였다. 백성들의 자유가 제한적이고 약자가 강자를 비판하거나 욕을 할 수도 없는 나라였다. 어느 정도였는가를 확인하는 순간 놀랄 것이다. 세종 때 실록을 보면 노비가 주인의 부당함을 고발하면 내용을 불문하고 차명에 처했다. 나주에 사는 여만이란 자가 발고한 말은 불충하니 능지처사해야 한다고 하자 왕께서 허락했다. 능지처사는 능지처참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살점을 칼로 도려내거나 찢어서 죽이는 무서운 형벌이다. 노비가 주인의 잘못을 고발하면 도리어 자신이 처형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나라가 조선이었다. 노비는 가축과 같은 존재였다. 노비가 자식을 낳아 성장하면 주인이 자식을 별도로 팔기도 했다. 반발할 경우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2월 3일 기록을 보면 주인이 잘못된 행위를 한다 해도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면 교형에 처하도록 지시하였다. 세종은 관리와 양반 계급에게는 비교적 관대한 왕이었다. 시민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왕이 중심인 나라 조선은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없었다. 개인의 자유가 없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라의 모든 것은 왕의 것이었다.
공업과 상업이 발전할 수 없는 나라에서 그나마 유일한 생산 수단은 농사였다. 그러나 농사의 근본이 되는 농토를 개인들이 사고 팔 수는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땅은 국왕의 것이어서 사소한 정치적 상황에도 국가가 토지를 몰수할 수 있었다. 몰수된 땅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나누어 주었다. 토지는 권력만큼 주어졌다가 환수되는 한시적 소유 재산이었다. 물론 권력이 있을 경우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어 계속 유지도 가능했다. 임진왜란 때 이야기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군대를 보내준 명나라는 군량 조달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은화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나 조선에서 은화가 통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조선은 상업이 없는 나라였다. 큰 거래를 위한 상업은 없었고 물물 교환 형태의 시장만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흔히 조선 사대부들의 풍류와 선비의 고고함을 찬양하지만 그 뒤에는 상당 부분 서민과 천민들의 아픔이 있었다. 조선도 한때 자본주의를 싹틔울 기미를 보인 적이 있었지만 관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경직되고 말았다.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상행위가 성장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돈이 움직이는 상공업을 바라보는 권력자들의 음흉한 시선과 현장을 감시하는 관리들의 횡포가 너무 컸다. 상관이나 주인에 대한 잘못을 고발할 수는 없는 나라, 조선은 착취와 불법이 점점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다. 1600년대 독일은 신문을 발행하였다. 그때부터 시민사회가 태동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상공업을 급속도로 발전시켰고 공산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조선에서도 서양의 신문물에 대해 공부하려는 실학파들이 생겨나고 조금씩 자생 능력이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고착화된 산농공상 제도가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버린 조선은 서양의 선진 국가들과 경쟁하려는 의욕이 애초에 없었다. 그러나 일찍이 서구의 신기술을 받아들인 일본은 차츰 산업화되기 시작했다. 조선의 호롱불과 서양의 전기불로 대변되는 동서양의 기술 격차는 심각하였다. 조선이 신분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서양과 일본은 조선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조선에서는 개인주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공동체의 왕조가 우선이었고 양반만이 사람이었다. 신분이 확실한 사회였다. 길을 가다 관리의 행차가 있으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다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숙여 읍을 하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의 연속이었다. 권위만을 강조하는 관리들의 수탈과 엄청난 통제로 인해 그나마 겨우 운영되던 수공업은 침체를 거듭하다 국가 경제 파탄에 이른다. 논문을 발표하거나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 신기술을 발명한 사람은 유명해지고 그에 대한 대우도 매우 좋았다. 그러나 동양의 여러 왕조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조선의 상공업 종사자들은 신분제에 따라 대부분 하층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과학적인 사고는 아래 것들이나 하는 천박한 이론이고 작품일 뿐이었다. 이 제도의 관습은 아직까지도 사회 곳곳에 조금씩 남아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이다. 우리의 몇몇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기술을 처음 발명한 사람의 이름이나 업적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IT, 화학 등 한국 기업의 업적 뒤에는 불철주야 연구에 몰두하는 엔지니어들의 노고가 있었겠지만 이들의 이름은 잘 드러나지 않고 해당 기업만이 크게 성장했다. 아직까지 우리는 발명자에 대한 대우나 보호가 외국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조선은 놀라운 기록 문화를 가진 나라였다.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수준이다. 가장 확실한 기록물은 조선 왕조 실록이다. 조선 왕조 실록만큼 자세하게 기록한 왕조의 기록물은 없다. 조선 500년의 역사가 거의 완벽하게 재현될 만큼 정확하다. 그러나 조선 왕조 실록보다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승정원 일기이다. 승정원의 하루하루를 적은 기록물이다. 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과 조정의 행정 사무와 혼례 행사 등을 주관하는 내용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귀한 자료이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기록에 대해서 특별할 정도로 철저했다. 있는 대로 적으려 했고 정확하게 적으려 했다. 지금도 조선시대의 날씨, 기후 등을 살펴보거나 연구할 때에 조선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를 참고한다고 하니 우리의 기록 문화는 참으로 위대하다. 당시의 상황을 그림까지 그려가며 정확하게 기록했다. 한 예로 수원 화성을 지을 때 만들었던 농로와 거중기를 생생한 모습 그대로 그렸다든가 궁궐도의 조선의 궁을 정확하게 그려놓아 지금도 그대로 복원이 가능할 정도로 기록했다. 더구나 조선 의궤는 세계에서 유일한 그림으로 만든 기록물이다. 의궤는 조선 왕실에서 시행한 모든 것들을 다음 행사를 위해 정리한 기록물이다. 왕실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도감을 설치하고 행사가 끝나면 의궤청을 만들어 기록 보존에 만전을 기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논문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조선은 사실 위주로 기록하는 것에는 치밀하였지만 수학적인 원리와 과학적인 논리를 기록하는 데는 부족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상공업이었기 때문에 발명자에 대한 기록은 부족했다. 이를 지시하는 사람이 양반이다 보니 그들은 늘 인정받았지만 지시를 받는 기술자들은 낮은 신분으로 인해 그를 몰랐거나 알았다 해도 자신들의 신분이 상승되는 것도 아니고 부가 축적되지도 않는 현실에서 전문 지식이나 기술들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초와 최고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를 서구에서는 일찍 시작했다. 논문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아 지식 재산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것을 발명한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를 주는 특허 제도도 시행했다. 기술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서양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조선은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 근대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넓은 대륙과 바다를 지배하며 무역을 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언어와 위대한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은 조선은 무슨 이유로 상공업을 천시하고 실용학문을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그러나 다행인 것은 뼈저리게 경험한 망국의 아픔과 격변의 세월을 이겨내고 수많은 기술 특허와 K-팝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세계에 우리의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1등 국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더 당당해져야 할 일이다. 새삼 이 시대에 다산의 삶과 사상이 재평가받는 이유는 자신이 처한 비참한 환경에서도 공정과 청렴을 강조하며 쇠약해진 조선을 치유하고자 했던 열정과 500여 권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일러준 그의 가르침 때문일 것이다. 다산에게서 배우다 중에서 제4장 다산이 사랑한 조선의 몰락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내내 많이 우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밝고 힘차게 또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로 나아가리라고 희망하고 믿으면서 오늘의 써니 북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